기왕에 카프카스 이야기 나왔으니까 카프카스 뭐 어떤 곳인지 약간 뭐 이제 매우 이국적인 그곳의 풍광들 이제 뭐 사진 한두 장 정도라도 보면서 뭐 저런 곳이구나, 저런 곳이어서 그곳에 있었던 러시아 낭만주의자들 내지는 또 뭐 그냥 그곳을 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사격에 앉아서 그곳을 막 머리로 환상으로서만 뭐 이제 그렸었던 사람들 그랬었나 보구나라고 하는 거 그냥 조금이라도 얼핏 알아차려 보기라도 합시다. 그리고 구글 어세스 띄워보면은 이안이 막 너무 많은 것들이 막 있어서는 차라리 얀덱스 쓸까. 이거는 또 그냥 이대로 보여주니까 조금 입체감이 달라지요. 그리고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 여기 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한 800km 좀 더 떨어져 있지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지금은 조지아라고 말해진다는 곳,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요 세 곳이 카프카즈 산맥 아래쪽에 있다, 건너서 있다.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 입장에서 봐서는 그래서는 카프카즈 산맥 건너편이라는 뜻에서 자 카프카지에라고선 그렇게 말한답니다. 그 다음에 요 카프카즈 산맥을 이제 건너기 전 이 부분 여기는 이제 모스크바와 피테르부르크에서 보았을 때 그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카프카즈 산맥보다 북쪽에 있다. 그래서 자기들과 더 가깝다라는 의미에서 북쪽에 있는 카프카스, 북쪽 카프카스 지역 세베르니 카프카스라고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카프카스 산맥 요 이제 능선 요 산맥 이 부분을 넘어가 버리면은 카프카스 산맥 건너편 넘어서 라는 의미에서 접두사 자가 붙어서 자카프카스 넘지 않은 이쪽은 이제 그 위쪽이다 산맥 능선 이제 그 위쪽이다는 뜻에서 북쪽 카프카스 즉 세브르니 카프카스라고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형도 대략 봐서는 이제 알겠지만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산인 산맥이 보통 여기 이제 그냥 알프스 산맥이다라고서 생각하지만은 이제 유럽이라고 하는 지리적 경계를 여기 그냥 흐릿하게 흔적 기관처럼 남아 있는 이제 노년기 구름 지형 우랄 산맥, 우랄 산맥 서쪽을 다 유럽이다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요 카프카스 산맥, 요 카프카스 산맥이 유럽에서 가장 험준한 산맥이고 요 카프카스 산맥 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엘브루스 산이라고 하는 곳이 알프스 산보다도 더 높은 이제 그러한 이제 유럽에서 가장 이제 뭐라고 할까나 이 차이가 심한 산악지형일 겁니다. 게다가 좁은 지역에 이렇게 그냥 밀집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요 카프카스 산맥 건너편에서 여기 그루지아 오늘날은 이제 뭐 조지아라고 말한다는 이건 이제 얀덱스 러시아판이라서는 그냥 뭐 러시아 자기식으로 말하는 그루지아라고 해서 여전히 그냥 그대로 나와 있네요. 수도 트빌리스라는 것, 이제 우리 여러분 또 우리 시대 영어에서는 티플리스라고 말해줬던 곳, 요게 산맥이 되겠고, 요 산맥 건너편에 있는 요 산맥이 이제 맞은편에 산맥이랑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블라디카프카스, 카프카스 뭐 이제 요 지역을 관장하는 데서는 이제 가장 요 산맥 쪽으로 내려와 있는 이제 러시아식 또는 러시아 도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레르모토프 이제 작품에서 주로 주인공이 머물렀던 것은 피아치고르스크라고 하는 여기 5개의 산봉우리가 있는 도시라는 뜻.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키슬라보트스크라고 하는 여기 이제 이 키슬라보트스크 산소가 많은 물이 섞인 물이 나는 곳이란 뜻으로서 이제 온천으로 유명했었던. 그래서 이제 피아치고르스크에 처음 있다가 메리하고 어머니가 이제 다른 도시로 간 곳이 바로 옆에 있는 키슬로보츠크라고 하는 뭐 여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비아치고르스크 이 정도까지는 이제 조금 완만한 이제 뭐 평야지대 널찍한 평원지대 지역될 테고 여기 비아치고르스크부터 시작해서 키슬로보츠크, 블라디카프카스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노란 길이 그루지아 군용도로라고서 말하는 이제 18, 19세기 초부터 개척되기 시작한 요 카프카스 산맥 넘어가는 길이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여기 이제 그루지아의 수도 트빌리스로 이어지는 그런 길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있는 고리라고 하는 도시 여기가 뭐 스탈린이 태어났었던 고향이라고 말해지는 곳이죠. 이 고리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지금도 스탈린 박물관 생가 그 다음에 또 스탈린이 소비에트 시대 때 이제 뭐 서기장에 쓰면서 휴가 등등으로서 자주 찾았었던 곳 가지고 박물관 곳이 그렇게 이제 뭐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험준한 산악지형은 주로 이 블라디카프카스에서 이렇게 그루지아 군용도로를 이렇게 따라 가지고서는 트빌리스로 가는 이 부분 해가지고서는 블라디카프카스에서 요 이제 산맥을 들어가서 여기 산맥을 지나가는 이 부분 도로들이 아주 좀 험준하고 양옆으로 그냥 막 깎아지는 듯한 골짜기들 막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작품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피아치고르스크. 빨리 안 따라오네. 그래요. 피아치고르스크에서는 처음에 이제 마슈크 산에 이제 바라보이는 곳이었다. 마슈크 산. 여기 실제 이제 있던 산입니다. 그리고 지명들 상당 부분은 그래서는 뭐 실제 그렇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여기가 무제이 레르몬토프 해가지고서는 레르몬토프 박물관. 레르몬토프가 처음에 피아치고르스크로 와서 직접 살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작품에서는 비추린이 이곳에 사는 것으로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는 레르몬토프 가까이서 아는 사람들은 뭐 비추리니 레르몬토프가 비추리니구나라고서는 이제 뭐 다 눈치로라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뭐 그러한 상황이었었습니다. 이제 케이블카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레르몬토프가 실제로 결투했었던 곳. 메스타 두엘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뭐 영어식 단어 그대로 가져와서는 이제 러시아로서 결투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레르몬토프의 결투 장소라고 하는 곳 여기도 나와 있어요. 나중에 모스크바 피츠부르크 러시아 가게 되면은 카프카스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좀 큰 맘 먹어야 갈 수 있는데 또 생각해 보면은 여기 생각만큼 그렇게 막 험악하고 무섭고 겁나고 하는 그런 곳은 아니니까 남학생 정도라고 하면은 나중에 한 번쯤 가보세요. 비아치고르스크, 예센투키, 키슬라보스크, 그 위에 있는 미네랄르보드 등등 해가지고서는 카프카스의 전형적인 카프카스 지역의 이제 러시아식 으로서는 이제 많이 변모된 일종의 휴양 도시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에 가면은 약간 이국적인 풍광, 경치, 분위기 등으로 인해서는 러시아 이런 곳이 있냐? 라는 그런 느낌 들 정도로 왜 좀 뭐라고 할까나 색다르게 다가오는 그런 곳이에요. 말로만 하느니 그래도 뭐 사진 몇 장 보면은 차라리 좀 더 리얼하면서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낫겠지요. 아마도 그냥 예전에 2016년 아직 끝이 안 나고 있는 건데 어쨌건 이제 그 책 작업한다고서는 이제 같이 썼던 적이 있었는데 카카스 그때 이제 이러저러한 장소들 좀 쭉 다녔었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볼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사진 그냥 몇 장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카카스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미네랄의 보드. 도시 이름은 이게 미네랄 워터라고 하는 뜻입니다. 러시아어가. 바다 이제 복수돼서 그렇게 된 거지. 도시 이름이 그냥 광천수예요. 하도 그냥 이 몸에 좋다라고 하는 물이 그냥 많이 난다고 해서는 도시 이름이 차라리 그냥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이제 북카프카스 그 다음에 카프카스 산맥 건너서 카프카스로 넘어갈 수 있는 뭐 여행이라고 할 수 있을 여로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통상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모스크바에서 비행기도 있고 기차 타더라도 한 이제 이틀 정도 하면 충분히 내려와집니다. 그래서는 타고 갈만해요. 기차도 얼마든지. 미네랄보드에서 조금만 더 가면은 심지어 역 이름이 레르몬토프스카야 해가지고서는 레르몬토프역이라고 하는 이제 조그만한 도시 이름이 레르몬토프라고서는 그렇게 붙어있기도 합니다. 이런 곳은 옆에다가 부조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레르몬토프 얼굴 붙여놓기도 하고 조금 더 이제 이 역에 내려서 조금 더 가면은 해가지고서는 이제 여기가 금예스도 두엘리 미하일라 레르몬토프 해가지고서는 레르몬토프가 결투를 벌였던 장소 쪽으로 가는 길이라고서는 그냥 큼직하게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서 이렇게 화살표 해가지고서 막 안내까지 붙여놓고 있지요. 그래서 날 레르몬토프가 결투를 벌였다라고 추정되는 그 장소를 되게 좀 화려하게 꾸며놓고서는 그리로 그냥 많이들 구경처럼 간답니다. 요게 아까 지도에서 봤었지만은 레르몬tov스카야라고 하는 여기 되겠고 여기가 전부 다 산이에요. 그래서는 러시아 소비에트 시대 때부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 여름에 일종의 한 2주 내지는 한 달 정도 뭐 여름 학교 캠핑 수련 뭐 이런 식으로서 그냥 많이들 가서는 이제 심신단련처럼 그렇게 이제 한 달 푹 정도 쉬었던 이제 그런 이제 뭐 일종의 라겔이라고 하는 캠프가 있던 뭐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는 이렇게 좀 뭐 기왕이면은 해가지고서는 조성도 되게 좀 잘 해뒀어요. 여기가 레르모토프가 결투를 벌였던 장소 해가지고서는 오벨리스크 해가지고서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꽤 그냥 그럴듯하게 잘 꾸며뒀어요.
14년에 태어난 사람 41년 27살이지요. 뭐 누가 꽃도 갖다 뒀네요. 이건 이제 여러분 또 얼굴 이렇게 흉상 해가지고서는 이제 만들어 놓고서는 내 귀퉁이에다가는 독수리들 그냥 조각품까지도 세워놓고서는 꽤 그럴듯하게 이제 레몬토프 했던 곳이다라고서는 이제 만들어 두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비아치고르스크를 조금만 더 내려오면은 레르몬토프 동상입니다. 러시아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제 레르몬토프 동상이 미하일 레르몬토프 해가지고서는 이제 역겹 그렇게 나와 있지요. 해가지고서는 요 건너편 요쪽 뒤쪽이 이제 엘브루스 산이라고 하는 카프카스 최고봉인데 지금은 안 보입니다. 이 산은 아니에요. 그 엘브루스라고 하는 카프카스 최고봉 그 산을 바라보는 쪽으로 이제 요 얼굴 방향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 다음에 뼈치보르스크에 이제 레르몬토프가 실제 자기 이제 그리로 부대 배치 받아가지고서는 살았던 곳이 뭐 이른바 오늘날 문학박물관 기념관처럼 해가지고서는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박물관 가는 길이에요. 요게 박물관의 외벽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쭉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냐니까 아까 우리 지도에서 봤었던 여기 마슈크 산에서 이제 마슈크 산에 뭐 이제 높은 봉우리들이 서로 밀치듯이 웅성웅성되고 있었고 지금 나오는 그 이제 산 거의 바로 아래에 있다시피 한 여기가 무제이 레르몬토프가 되어 있는 여기가 이제 레르몬토프 문화박물관 기념관 이렇게 된답니다. 스트리트 뷰가 구글에서는 나오는데 가까이 집어가지고 잘 안 보여 오늘따라. 보시는 것도 눈에 잘 안 들어와. 그래 아까 요거는 이제 봤던 곳 위에서 좀 더 내려가서 이제 요 쭉 이렇게 초록 색깔 덧창문 해가지고 둘러싸인 여기가 이제 레르몬토프 문학박물관으로서 지금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곳이에요. 옆으로 보이는 이제 이런 부분들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입고된답니다. 그래서 무제이 레르몬토프 해가지고서는 입고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리 들어가면 이제 안이 펼쳐질 거예요. 안에서 직접 찍은 사진들 몇 장들 볼까나요?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잠깐만 요것도 이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아까 봤었던 그곳 스트리트 뷰에서 봤던 그곳이에요.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안 내부가 이렇게 좀 고즈넉하게 고즈넉해 보이지 않는 걸요, 선생님. 레르몬토프 실제 이제 고시대 때 레르몬토프가 직접 봤었던 책들입니다. 19세기 이제 초에 그렇게 이제 꽂혀져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레르몬토프 그 시대 때 출판되거나 아니면 또 이제 레르몬토프의 실제 작품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푸시킨의 선집들, 그다음 조금 더 가면은 바로스라고 해가지고서는 이제 레르몬토프 그 돛담배라고 하는 시 나와 있는 거 비슷하구나. 이거는 바이런의 작품들, 푸시킨의 작품들 이제 설명하기도 하고 등등등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잠깐만 보로디노. 여기서 볼까나?
박물관으로 그때 이제 그 울타리 안입니다. 울타리 안이 되어 가지고서는 뭐 정원이랑 이제 집들이랑 옛날식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냥 남아 있어요. 농기구라든지 농사 짓던 부분들. 조그마한 참들 요거는 이제 덧창 해가지고서는 겨울에 춥고 그러니까 이제 창을 하나 더 닫아가지고서는 이제 바람으로 이제 매풍 덜 들어오라고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집에서 바로 시인 레롱도프가 살았었다. 조그마한 이제 옛날 그 시대 때 이제 기념판도 붙어 있고, 요게 여러분도 나중에 보겠지만 서재에서 창으로 보았을 때 바로 그냥 딱 마당에서 바깥으로 내다 보이던 이제 큰 나무, 그 다음에 여기 흰색 벤치, 물론 저 벤치가 19세기 초에 있었던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저 벤치 하나 있었는데 거기 자주 앉아 있었다 그래가지고서는 나중에 저렇게 그냥 그 분위기 되살리듯 해서는 벤치 하나 더 만들어 놓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요게 레르무도프가 실제 거주했었던 그 이제 집이 되고, 물론 이제 형태는 옛날 형태 그대로 있지만 여기 뭐 외벽이라든지 안에, 그다음에 가구들, 그다음에 뭐 지붕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다 나중에 이제 보수 수리한 것들입니다. 요 창문이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은 레르무도프 서재가 있던 이제 고 뭐 집무실이라 할 수 있는 서재 그 방의 창문이에요. 그래서 이 창으로 내다 보았을 때 아까 나무하고서는 벤치하고서는 그렇게 내다 보이던 그 위치가 될 겁니다. 저 서재에서 딱 내다보면 이제 요 풍경이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이제 서재 안으로 들어와서 서재에서 내다보면 이렇게 될 수 있겠고, 요게 이제 레르도프가 직접 앉았었던 책상이에요. 책상은 당연히 이제 뭐 그때 책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냥 조금 더 고와 앤틱해 보이는 책상 하나 갖다 놓아서는 이제 이렇게 레르도프의 가구 위치는 옛날 이제 그대로 해가지고서는 두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요거는 이제 일부러 조금 조명 끄고 찍은 거고 조금 멋있어 보이려고서는, 요건 실제로 보면은 이제 책상이랑 의자랑 벽이랑 뭐 그렇게 뭐 그냥 잠시 부임해서는 지내던 이제 아무리 장교 귀족이었다 하더라도, 그래서는 뭐 도시의 귀족들 원래 사는 저택처럼 화려하게 꾸며져 있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이제 뭐 미술관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레르모토프에 관한 이제 조형 예술 작품들도 많이들 있었어요. 바루스라고 하는 이제 레르모토프의 그 우리 시대 영웅 마지막 끝나던 데 쓰여져 있던 시, 여기서는 바루스 해가지고서는 곡에 쓰여져 있는 시입니다. 그 다음에 그렸던 걸, 레르모토프는 그림도 잘 그렸었어요. 그래서 이걸 레르모토프가 자기가 직접 이제 그렸었던 그림들이기도 합니다. 가봤었던 집이고, 이걸 레르몬토프가 이제 잠시 이제 산책하다가 이렇게 비디 같은 거 피하기도 했었던 그 산에 보면 조그마한 이제 뭐 동굴 같은 그런 곳이 있는 거, 사람들 설명 듣고 있는 것, 이게 되게 좀 특이한데, 뭐 특이하다 보면 라스이는 이제 뭐 작품 전집인데, 레르몬토프 죽었을 때 뭐 데드마스크 보고서는 이렇게 이제 그림 그렸던 거, 레르몬토프 이제 요 집, 요게 아까 보았던 그 서재 이제 창문이 됩니다. 이제 라스인 작품집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요걸 요 상자 안에 들어있어서, 요 상자가 뭐 작지는 않습니다. 꽤 큼직합니다만 요 책 한 권은 작아서는 손바닥쯤 돼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냥 이렇게 한두 권 정도는 이제 직접 들고 다닐 만도 해요. 그래서는 이제 책을 일부러 작게 만들어서 휴대할 수 있게끔 해서는 짐 속에 이렇게 그냥 넣어 가지고서는 이제 가지고 여행용 뭐 이제 이 문구처럼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전집 가지고 있었던 그 경우입니다. 그리고 1840년 레르몬토프 살아있을 때 출간된 레르몬토프의 우리 시대의 영웅 이제 초판본 그 표지, 1840년 비제로브르크에서 출판된 그렇게 해가지고서 나와 있게 돼요. 레르몬토프가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해가지고서는 자기가 직접 그린 이제 보이나요? 비아치고르스카 해가지고서는 비아치고르스크의 풍경이라고 해서 나와 있지요. 37년에서 38년 이제 빳빳한 종에다가 마스로 유화로 그린 이제 레르몬토프가 직접 그린 그림이에요. 그림도 잘 그렸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는 꽤 그럴듯한 그림들도 많이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 이 정도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키스로보트스크 사진 되겠지 아마. 키슬라보트스크라고서는 그 옆에 휴양 도시인데, 거기 가면 레르도 동상이 또 이렇게 있어요. 공유되나요 지금? 그래서 공유되고 있나요? 이제 레르도 동상 해가지고서는 이게 꽤 큽니다, 사이즈가. 레르도 얼굴 있고,
뭐 아이들이 이렇게 그냥 막 동상에 그냥 이렇게 타고 앉고 막 그래서 여기 무릎 있는 데가 밴들밴들하지요. 그냥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막 등등등 해가지고서는 동상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뭐냐니까 요거는 슬라보츠크에서 거기서 이제 그냥 온천수 마시고 진짜 하루에 온천수 2컵 마셨고 이제 온천물에 목욕했다. 이제 메리가 부인가 등등 이제 그때 카프카스 지역의 몸이 좋다라고 하는 광천수가 나오던 그 온천, 뭐 사람들 물 마시고 하던 그 온천수 이제 그 풍경입니다. 해가지고서는 이제 지금 뭐 그때 갔을 때도 하더라도 그냥 이제 2컵만 이제 마시는데 그 일회용 컵을 그냥 돈 주고 삽니다.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일회용 컵 사가지고서는 여기저기서 나온 온천수라고 하는 거, 뭐 좋은 물이라는 광천수라고 하는 거 한 컵씩 한 컵씩 마셔보면서 일종의 뭐 체험하듯이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제 이제 지금은 당연히 이제 20세기에 막 개보수했었지만은 요 기본적인 건물이라든지 안에 구조는 19세기에도 이제 여전히 이런 식으로 그냥 꾸며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 정도 하도록 합시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조금 이게 벌써 30분이나 먹었어.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교재 먼저 보도록 할게요. 교재 어디냐면은 여기 끝나고 난 다음에 151페이지 펼쳐보세요. 151페이지. 교재 151페이지부터 이제 짧게 잠깐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제 프린트물 올려놨었던 슬라브주의, 서구주의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무대 뒤편에서는 이제 베제르부르크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제 베제르부르크는 문제의 공간이다라고 나오는데 뭐 문제가 많아서 문제의 공간이다라기보다는 이제 낭만주의 시대 때 낭만주의적인 정서에 가득 차 있었던 상류 사회의 귀족들 뭐 그들이 살았었고 그다음에 그들이 활동했었던 공간으로서의 베제르부르크 뿐만 아니라 이제 비제르부르크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비제르부르크에 대해서 다른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 포착되는 비제르부르크는 좀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리 얼핏 그냥 힌트처럼 뭐 힌트라기보다는 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충분히 그런 경우 있습니다만 그냥 어디가 되게 좋대요. 관광지가 되게 좋대요. 그래서는 그냥 뭐 관광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주 그냥 버킷리스트에 들어있었던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었어요. 갔어요. 파리라고 합시다. 파리 갔어요. 파리 가서는 그냥 이야 여기가 파리야 드디어 내가 파리에 왔구나 등등등 합니다. 그래서는 사진으로 보아오고 이미지로 보아오던 파리 그냥 너무나 자신의 머릿속에서 막 상상하고 동경하던 파리 파리 와보니 좋아요. 너무 아름답고 멋지고 훌륭하고 스케일도 등등등. 동시에 살짝 실망도 됩니다. 에게게 이게 센강이야. 파리 왜 이렇게 좀 지저분해? 아우 이거 무슨 냄새야? 설마 이거 질 있네. 여기 뭐 화장실도 없다고 해서 그냥 아무 데나 막 뭐 그런 건가? 설마? 라고 하는 즉 이전에 내가 보고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가슴속에서 뭔가 키워왔었던 그러한 총체로서의 한 모습도 있으면서 동시에 막상 실제로 맞부닥뜨려 보면은 그러지 않은 모습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낭만주의는 요 뭐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플러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그랬었습니다. 고로 했었던 낭만주의가 한 시대가 끝날 때쯤 되면서는 여기 이 마이너스 부분을 기꺼이 들여다보고 그걸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쓰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염원했었고 뭔가 가슴속에 머릿속에 꿈꿔왔었던 그곳에 대해서
플러스한 것, 긍정적인 것, 포지티브한 것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한 것, 부정적인 것, 네거티브한 것, 내지는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 무언가 또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바라보고 유심히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쓰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다음 수요일 날 작품 읽게 될 니콜라이 고글, 그리고 젊은 데뷔하던 때의 피오도르 도스토옙스키와 같은 사람들이 베제로브르크에 대해서 기존의 자신들의 앞세대 문학적인 선배라 할 수 있을 낭만주의자들은 베제로브르크의 화려하고 멋지고 근사한 면들에 대해서 어찌되었건 이야기했었으나 후배들, 그 다음 세대들은 베제로브르크의 조금은 그렇지 않은 베제로브르크의 뒷골목, 베제로브르크의 불 꺼진 거리, 베제로브르크의 퀴퀴한 냄새 나는 곳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자면 너무나 당연한 노릇이기도 하고, 그렇게 어느 곳이든 보면 양면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 이제 그러한 당연하지만은 사실은 그러나 언급되지 않고 조명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명하고 언급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이제 오늘부터 살펴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파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러면서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도입되고 전개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1713년부터 1917년까지 러시아의 수도였었던 비제르부르크는 그 건설에 담긴 여러 문화적인 문제들로 인해 러시아의 정체성, 현실의 문제에 천착하는 러시아 문학의 일종의 화두가 된다. 새로운 러시아 건설, 서구 가치의 수용, 습지 아무것도 없는 뭐 이렇게 이 늪지대를 건축물로 채운 자연을 향한 인간의 도전. 습지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던, 그래서 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가 뭔가 이렇게 만들어낸 소리. 자연을 향한 인간의 도전, 그리고 이것들 모두를 감싸는 몽상, 그 몽상을 함축하는 실제의 백야. 그래서 러시아 문학에서는 1년의 비제르부르크 테마가 형성된다 라고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제르부르크의 테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등장하는 푸시킨의 청동기마라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각자 읽으세요. 여기 152페이지, 2페이지밖에 안 돼요. 153페이지 가지고서는 청동기마상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각자 읽도록 합시다. 그리고 비체로부르크를 배경으로 위대한 장편들을 써낸, 그리고 비체로부르크를 가장 추상적이며 가장 의도적인 도시라 말한 도스토옙스키는 초기적 두 편에서 비체로부르크의 백야의 두 얼굴을 보여준다. 백야라고 하는 작품이 붙어있는 것, 그 다음에 분신이라고 하는 작품 해가지고서는 도스토옙스키의 초기 작품들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이 부분 여기까지도 일단은 잠깐은 젖혀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저자는 일종의 도입처럼 말했던 것이었고, 백야, 언제를 백야라고 말하나요? 백야가 뭡니까 정확하게? 화이트 나이트, 미엘러의 노취라고 하는 백야. 부기가 아주 높은 지역에서 여름이 되더라도 부기가 아주 높은 곳은 여름 되면은 밤보다는 낮이라고 할 수 있을 해가 떠 있는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요. 계절이 바뀌면서 겨울이 되면은 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즉 해가 져 있는 시간이 해가 떠 있는 시간보다 이제는 거꾸로 되어서는 또 비정상적으로 깁니다. 그래서는 나중에 뭐 비즈로 가보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냥 다 너무나 뭐 느끼겠지만, 밤 12시는 기본으로 우리나라 여름의 한 7시, 8시처럼 아주 여전히 훤합니다. 사정인데도. 그냥 길에서 대충 보면은 글자 큰 뭐 책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을 정도까지 그냥 밤 12시, 시계를 보면 밤 12시인데 해는 지지 않고, 우리 여름의 그냥 이제 뭐 이제 조금 초저녁 해 약간 질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 느낌. 겨울은 오후 3시, 4시만 되면은 캄캄해져요. 분명 내 시계는 오후 4시에 아직 불과한데 한밤중이나 다름없다 싶을 정도. 아침에 해도 11시쯤 되어서야 이제 해 뜨기 시작하는 그런 정도로서는, 그냥 여름에는 낮이 비정상적으로 길고, 즉 밤이 아주 짧아요. 그래서는 밤 12시, 새벽 1시인데도 여전히 환하다라고 해서는 백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여튼 그 백야라는 시간이 뭔가 묘한 시간,
즉 분명 시계라고 하는 자연의 법칙으로서는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밝은 환한 곳, 분신 뭔가 두 개가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 뭔가 좀 통념적이지 않으면서도 뭔가 좀 나누어지는 것 같고 이게 이거 같고 저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등등등. 그걸 베체로브르크의 두 얼굴, 그 양면성을 러시아의 문예학자 유리 로트만은 극장성으로 정리한다. 유리 로트만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 알아놓으세요. 유리 미하일로비치 로트만이라고 한답니다. 러시아 문학 전공하면은 농가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뭐 어떠한 뭐 책을 썼고 등등등은 모른다 손 치더라도 그래 뭐 그런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답니다. 20세기의 소비에트의 이른바 문화 기호학자, 원래는 문학 연구가 있고 그냥 좁은 의미에서 문학뿐만 아니라 문화학 그리고 기호학이라고 하는 분야까지도 아주 통달했었던 훌륭한 연구자입니다. 그냥 러시아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히 문화 기호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로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러시아의 학자 아니라 월드와이드한 월드 스케일, 월드 클래스의 학자로서 그렇게 평가되고 분류됩니다. 극장은 언뜻 보면 무대의 공간, 관객의 공간으로 이분된다. 그렇죠. 이제 여기서 극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화 보는 극장이 아니라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연극 내지는 오페라, 발레 등등의 뭔가 무대 위에서의 퍼포먼스가 직접 펼쳐지는 그곳을 극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물론 러시아에서는 극장이라고 하면은 거기를 생각해요. 먼저 당연히. 극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대, 관객의 공간으로서는 둘로 나뉘어질 거라고요. 여기서 관객은 무대의 꾸며진 세계를 접합니다. 무대의 꾸며진 세계, 보여주기 위해서 관객들에게. 그렇지만 그 무대의 꾸며진 세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장실이라고 하는 중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이 둘은 서로를 부정합니다. 관객의 공간, 무대와 그 다음에 객석은 서로를 부정해요. 무슨 말이냐? 무대에서는 객석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즉 무대에 선 배우들은 관객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펼치는 자신들의 연기, 자신들의 퍼포먼스가 그 자체로 리얼하다고 생각하고 해요. 쉽게 이야기해서 연극 배우들이 관객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들 자신들끼리의 연기가 실제 그 자체이다라고 생각하고 배우들은 연기를 한다고요. 햄릿에서 햄릿과 등등이 나오면서 이제 16세기 덴마크 영국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그 이른바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날 21세기의 관객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보여준다. 그 의미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배우들은 지금 우리는 16세기 덴마크 영국에 있으며 나는 햄릿이고 너는 오피리어고 등등등이라고 서로 가정하고 연기를 하는 것. 그게 무대라고 하는 이른바 배우들의 세계. 관객 또한 마찬가지. 자기들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서울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지금 적어도 이 극장에서 지금 햄릿이라고 하는 이 연극을 보고 있는 동안 나는 16세기 덴마크와 영국을 오가면서 지금 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우리들에게 배우들의 연기에 함께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자기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무대 위의 연기에 몰입 빨려 들어가서 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고요. 즉 무대는 관객 따위는 없어요. 무대 위에서 하는 우리의 이 연기가 보여주기 위한 가짜가 아니라 우리는 최소한 서로서로 진짜라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객석의 배우들도 객석의 이제 관객들 또한 우리는 지금 여기 잠깐 한가하게 연극 따위나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린 정말 지금 최소한 지금 이 연극이 펼쳐지고 있는 동안은 16세기 덴마크 영국을 오가면서 햄릿이라고 하는 실제 인물이 보여주는 무엇인가를 보고 있다. 은밀하게 뒤따라다니면서 라고 서로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이걸 착각하지 마. 아니야. 꿈 깨야 돼. 라고 말해주는 곳이 분장실이라고 하는 공간이다. 분장실에서 햄릿으로 분장을 하고 무대에 올라간 배우는 더 이상 21세기 대한민국의 특정 배우가 아니라 그는 이제 16세기 덴마크의 햄릿 왕자 역을 하는
객석에 앉아 있는 나도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는 이 둘은 서로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현실의 사람이 자신의 맡은 역할을 위해 분장실에서 분장을 한 후 무대에 올라 가상의 인물을 연기하며 현실과 다른 삶을 무대 위에서 산다. 즉 21세기 대한민국 2021년 서울에서의 삶이 아닌 다른 삶을 무대 위에서 살아간다고요. 이때 무대가 진짜 세계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분장실을 부정해야 된다. 그 무대가 정말이야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대한민국의 배우인데 21세기 배우인데 내가 햄릿으로 분장했다라고 아니야 나 햄릿으로 분장한 거 아니야 나 진짜 햄릿이야 라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관객에게도 그렇게 정말로 생각시키려고 하면은 분장실 따위는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즉 가짜가 햄릿처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햄릿이다 라고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요. 분장실은 무대의 세계가 가짜 세계임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장실이 없어져야 무대도 진짜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공간은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면서도 그러나 결코 따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는 공간이다. 분장실이 있어야 분장실에서 분장을 하고 무대 위로 올라가서 누가 보더라도 16세기 덴마크의 햄릿 왕자처럼 보이게 무대 위에서 등장해서 무대 위에서 연기를 펼칠 거 아니겠어요. 무대의 꾸밈의 세계를 위해서 배우는 분장실에서 분장을 해야 되고 분장실은 무대가 없다면 있을 필요조차도 없는 곳이다. 극장에 있는 곳에 분장실이 왜 있어야 될까요? 삐제로부르크는 바로 이런 극장의 속성을 지닌다. 메모리 긁어 놓으세요. 삐제로부르크는 바로 이런 극장의 속성을 지닌다. 나중에 그걸 이제 바로 이제 다음 시간에 수요일 날 이제 코, 외투 두 편 올려놓을게요. 두 개 다 읽으면은 아주 좋고 두 개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는 꼭 읽고 오세요. 두 개가 막 크게 그렇게 비슷하게 이제 이야기는 당연히 조금씩 다르지만은 어쨌건 공통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당연히 있으니까 두 개 중에서 하나 정도만 읽으면 됩니다. 일부러 하나라도 읽으라고서는 원래 오늘 해야 되는데 시간은 다음 수요일로 좀 빼놓은 거니까 주말 동안에 둘 중에 하나는 읽어 놓으세요. 오늘 두 개 다 작품 PDF 파일 올려놓을게요. 베치로브르크 이렇게 극장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눈치채고 어렴풋하게나마 여기는 조금 이상한 곳 같아 라고 하는 걸 작품에서 그려낸 사람이 고걸이에요. 그리고 그 고걸이 힌트를 주다시피 한 부분을 또 역시 조금 눈치 빠르게 알아채고 아 여기 역시 좀 이상하네 고걸이라는 사람이 작품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고서는 그걸 다음에 바톤을 넘겨받아서 비처르부르크가 여기는 뭔가 좀 알쏭달쏭한 곳이에요. 진짜 같은데 가짜 같기도 하고 가짜 같은데 진짜라고 하는 건 부정할 수 없겠고 여하튼 뭔가 이상한 곳이랍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폭시킨 인물이 도스토옙스키의 젊은 시절의 작품들이에요. 그게 백야 분신이라고 책의 저자가 위에서 말하고 있는 두 작품이 될 겁니다. 건설에 동원된 민중들의 고통과 죽음을 딛고 황량한 늪지 위에 선 거대한 화강암의 도시, 그 도시에 급작스럽고 화려하게 세워진 과장된 거대한 세트들, 이걸 과장된 거대한 세트들, 즉 도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면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것 아니냐. 조금씩 조금씩 생겨났고 살기 편해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기 시작하면서는 자연스럽게 커져나가는 것이 도시인데 아무것도 없다시피 한 늪지대였었는데 그 늪지대에다가 늪지대 뻘에 같은 곳에다가 엄청난 돌들을 기초공사하듯이 넣고 그렇게 해서는 집안 다지고 그 위에 불쑥 이렇게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유령과 같은 도시가 마치 땅에서 솟아난 것인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인지 불쑥 이렇게 생겨났다는 것 자체 미스테리어스한 걸 이게 과연 가능할까? 가짜 아니야 혹시? 에이 무슨 말이야 우리 여기 살고 있잖아 꼬집어봐 아프네 진짜 많잖아 생각하자고 하면은 가짜인 것 같은데 실체는 가짜 아닌 것 같아 그러나 이게 진짜라고서는 말하기에는 또 역시 마음 한구석이 개운하지 못한 뭔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러한 느낌을 베제로브르크가 강하게 주고 있다고요. 거대한 세트 사이로 음울하고 비참한 뒷골목이 지난다. 이 음울하고 비참한 뒷골목에 포커스를 맞추고 낭만주의자들은 하지 않았던 이 음울하고 비참한 뒷골목을 문학이라고 하는
낭만주의자들은 고상한, 아주 열띤, 뭔가 숭고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정말 고결한 그런 감정을 감히 드러내는 곳이라고 생각했었던 문학. 그 문학으로 음울하고 비참하고 냄새나는 뒷골목의 모습들을 마구마구 끌어와서 거기다가 쓰고 있다고. 그건 처음이었습니다. 당연히 처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문학사에서 비제르부르크를 여러 관점, 여러 측면에서 조명할 수 있겠지만 문학사에서 바라보는 비제르부르크라고 하는 문학의 장, 무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기존 문학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다루어지지 않던 뭔가 음울하고 비참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공간인 것 같은 아주 그냥 밀려난 사람들, 배제된 사람들, 그들의 삶, 그들의 모습, 그들의 사는 공간,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그들의 이야기들, 이게 적극적으로 문학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끌려 들어오더라고요. 이건 문학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당연히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걸과 도스토옙스키의 초기 작품들을 바로 그 맥락에서 살펴볼 거라고요. 사라와 고급 관료들의 무도회, 하급 관리와 평민들의 가난하고 우울한 생활이 서로서로 막 겹쳐진다고요. 그 서구화의 꿈이 디디고 있는 땅이 러시아고, 여기서 러시아 문학의 비제르부르크 테마가 시작된다. 도스토옙스키 소설들의 중심 모티프인 분신은 바로 이 비제르부르크의 양면성, 극장성에서 비롯된 바 크다. 비제르부르크에 있는 황제 극장, 알렉산드린스키 극장의 내부입니다. 나중에 비제르부르크 가게 되면 넵스키대로에서 가다 보면 건물 큰 거 있어요. 되게 멋져 보이는 모스크바의 볼쇼이 극장 비슷한 거 있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세요. 그게 알렉산드린스키 극장이에요. 참고로 러시아에서 제정시대 때 러시아에서 알렉산드린스키, 알렉산드르, 니콜라이라고 하는 두 이름이 나오면은 뭐 니콜라이브스카야 줄레스나의 다로가, 니콜라이 철도, 알렉산드린스키 지아트, 알렉산드르 극장, 이렇게 러시아 제정시대 때 이곳에서 알렉산드르, 니콜라이 두 사람 이름이 나오면 이건 황제, 임페리얼, 로열이라고 하는 게 황제 이름, 알렉산드르 황제, 황제 니콜라이 이름 따서 한 것으로서는 러시아 제정 때의 무엇이 알렉산드린스키, 러시아 제정 때의 무엇이 니콜라이브스카야, 이렇게 알렉산드르 니콜라이 이름 달고 나오면은 이건 황제 거구나, 즉 황제를 위한 것이었었구나, 내지는 황제에게 헌증되다시피 할 정도의 국가적 차원에서 의 어떠한 무엇이구나 라고 하는 것은 눈치로라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고글은 비철부르크를 다룬 연작에서 쭉 연결되던 이러저러한 작품들, 환상적인 그로테스크 문학을 창조했다. 환상적인 그로테스크 문학 체크해 놓으세요. 다음에 두 글은 고골의 그로테스크의 원인을 함축한다. 그로테스크, 아주 기괴한 것, 실제 아닌 것 같은데 실제고, 실제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기괴해서 실제 아닌 것 같은 것. 그것 같은데 아니고,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역시 그것인 것. 경계를 넘나들다시피 왔다 갔다 하듯이 하는. 니엡스키대로는 비체르부르크의 중심을 가르는 가장 넓은 거리의 이름이다.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니엡스키대로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오, 사람들이여, 니엡스키대로를 믿지 마세요. 나는 이 거리를 지날 때면 언제나 나의 망토를 좀 더 단단히 두르고 마주치는 것들을 절대 쳐다보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모든 것이 착각이고 모든 것은 환각이며 모든 것이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답니다. 고고레 넵스키대로라고 하는 또 다른 작품의 일부분입니다. 제발 날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대체 왜 당신들은 날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지요? 마음을 흔드는 이 말 속에 나는 당신의 형제요 라고 하는 또 다른 말이 울렸다. 가련한 젊은이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는 그 이후 평생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리고 세련되고 교양있는 상류계층, 게다가 오 하느님, 세상에 고상하다고 고결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조차 사실은 얼마나 은근히 흉포한지 그걸 볼 때마다 수없이 몸서리쳤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사람의 속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여지없이 드러나고, 그걸 또한 가장 교묘하게 감추고 있는 것이 비제르부르크. 즉 극장의 무대나 다름없는 무언가 일부러 보여주거나 실제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 그걸 덮어서 은폐하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가면을 쓰고 보여주지 않거나 내지는 그거 원래 자기와는 정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즉 극장이나 다름없는 분장실에서 사람들 전부 다 가면 쓰고 옷 받고 있고 다른 역할처럼 보여주는 실제 자신의 모습은 자기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그 실제의 모습을 그래서 보여줄 수도 없고 자기가 보여주는 모습은 매우 다른 모습 보여주고 싶어하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거나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은 가려서 안 보여주는 모든 것이 결국은 허위 마치 가짜인 듯한 공간 무언가 퍼포먼스를 의도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공간 빗자루 그렇더라고요. 자연주의는 관찰의 정확성을 강조하며 특히 열악하고 취약한 사람들과 환경을 거리끼지 않고 사진을 찍듯 그대로 부각시킨다. 이게 일단은 그냥 뭐 이야기할 수 있는 자연주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연주의는 사람의 삶이 철저히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환경결정론과 같은 유물론적 사고로 일상의 생리학을 다루어 현실의 더러운 면을 일부러 더 강조한답니다. 그러한 생리학적 스케치로 관찰의 정확성을 강조한 자연주의는 삶의 추한 면뿐만 아니라 사실은 삶의 전체를 다루며 환경과 사람의 상호 영향을 주는 세계를 다루는 리얼리즘과는 상이하지만 미안 여기서 끊어갔어야 됐네요. 자연주의는 쉼표가 여기 있으니까 삶의 추한 면뿐 아니라 전체를 다루며 환경과 사람이 상호 영향을 주는 세계를 다루는 리얼리즘 해가지고 요거는 리얼리즘 이야기 되겠네요. 자연주의는 리얼리즘과 다르지만 러시아 리얼리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어요. 뭐 이야기 일부만 더 하자고 하면 약간 일탈에서는 소유럽 중세에서 악마를 왜 만들어낸지 아세요? 중세 소유럽 교회가 왜 악마를 만들어냈을까? 세빈양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은 약간 뭐 좀 뻔할 것 같지만 왜 악마를 만들어냈을까? 악마는 중세 교회의 고안물이에요. 왜 악마를 만들어냈을까? 음, 하나님과 머릿속에 그런 답이에요. 말하세요. 하나님의 그런 선한 면과 대비시키기 위해서. 그렇지요. 천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악마를 등장시킨 거예요. 말만 천사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잘 느낌이 안 오잖아요. 천사 반대편에 있는 뒤집어진 천사, 마이너스 천사로서 악마를 보여주고 이게 악마야. 얼마나 끔찍하면서도 얼마나 괴물 같은 녀석이냐. 천사 얼마나 한마디로 뭘 더 이제 설명해 악마하고서는 반대편에 있다고 말하면 그걸로 게임 끝이지 라고 말하기 위해서 즉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는 거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더 깊어지는 것처럼 극단적인 대조 대비를 위해서 악마는 중세 교회가 만들어낸 고안물이에요. 마찬가지로 리얼리즘 낭만주의는 좋은 것 어쨌건 낭만주의는 뭔가 긍정을 더 긍정하려고 했었던 이상이 실제가 되게끔 하려고 매우 노력했던 것이 낭만주의자들의 고결한 그들의 뭐 영적인 업적이었어요. 그것만으로는 안 되겠더라 라고 하는 것을 낭만주의가 실패할 무렵쯤 낭만주의가 벽에 부딪히고 낭만주의가 좌절당하는 무렵쯤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갈 때 어느덧 이제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하면서 주변의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배척받은 사람들에까지 눈이 가기 시작하고 그들의 삶을 바라다 보기 시작하면서 문득 그래 어쩌면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멀리 저 다른 곳에 있는 이상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에 있는 이 나의 비참한 형제들 이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서 바뀌기 시작하는데 자연주의, 자연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기여를 많이 했어요. 봐봐. 야, 수도인데 이런 사람들이 산다. 러시아 사람들이야. 카프카스 멋지지? 수도에 이런 사람들이 산다니까. 그럼 말 다 한 거 아니야? 러시아 농촌, 러시아 산민지대 가면은 얼마나 더 힘들게 살까? 아니 우리는 지금 있는 이곳은 어디 있지? 러시아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끔 그렇게 눈앞에다가 끌고 와서는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러시아 문학에는 귀부인 공작 장교와 같은 낭만주의의 등장인물들이 아니라 하급관리, 가난한 고학생, 창녀 등이 주로 등장한다. 자연주의 학파의 형성이나 뒷골목에 대한 주목에는 모두 고글의 영향이 크다. 그래서
등단할 때 새로운 고글이라 불렸었던 도스토옙스키는 아니야 내가 무슨 새로운 고글이야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우리는 모두 고글의 외투로부터 비롯했다. 고글의 외투라고 하는 작품로부터 사실상 우리는 고글의 뒤를 듯이 등장해서는 나처럼 지금 활동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되겠지요? 요 뒤에서부터는 고글 이야기입니다. 오늘 지금 작품 2개 PDF 올려놓을 테니까 외투, 코 2개 중에 하나는 꼭 읽으세요. 둘 다 읽으면 더 좋겠고 다음 수요일 날은 고글 하면서 외투, 코 하면서 지금 나왔었던 이 이야기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는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25분부터 해가지고서는 서구주의, 슬라브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5분에 돌아오세요. 서구주의는 뭘까나? 서구주의란 말에서 어떤 느낌 들어요? 진현주양? 현주양아? 네, 그냥 뭐 정답 있는 거 아니니까 그냥 지금 생각 얼핏 이야기해 보세요. 서구주의란 말에서 어떤 느낌 들어요? 서구주의라는 말 들으니까 좀 음, 사대주의처럼 아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약간 서구가 훌륭하다, 뛰어나다, 막 이렇게 음, 받들면서 우리도 그렇게 알겠어요. 그래요. 좋은 부분을 잘 지적했어요. 슬라브주의라는 말은 들으면 어떤 느낌 들어요? 취했나요? 슬라브주의란 말 들으면 무슨 느낌 들어요? 슬라브는 또 뭐야? 저는 그 슬라브지가 서브르노스치라고 음흠, 그 러시아의 어떤 종교에 입각해서 자신들만의 성공을 만들어낸 것 같은 음.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유, 훌륭하시요. 질문에서 살짝 피해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슬라브주의라는 그걸 설명 못하겠다 싶으면은 틀리지 않는다는 확신만 들면은 딴 거 들고 와가지고서는 그거 슬쩍 간판으로 걸어 놓으면 이제 답은 안 하지만은 모르고 있다는 티는 안 내면서도 피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잘했어요. 문채원 양, 채원 양아. 네. 그래요. 슬라브주의라 했을 때 슬라브주의는 또 무슨 말 같아요? 어, 뭔가 슬라브주의 하면 러시아 민족성에 좀 더 포커스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 민족주의. 슬라브랑 러시아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러시아주의라고 안 하고 무슨 슬라브주의라고 할까나? 채원 양에게 계속 이어지는 질문이에요. 거기까지만 질문하고선 더 이상 안 물을게요. 대답하기 싫구나. 알겠습니다. 서구주의와 슬라브주의를 하면서 일단 제목 그렇게 달아놓고 있어요. 본격적인 변환기라서 40년대의 도입, 최초의 지적 사회적 논쟁, 그 시작이 바로 서구주의와 사회주의다. 서구주의와 슬라브주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러시아라고 하는 곳이 한마디로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주장하고 뭔가 그렇게 그래도 그 나라에서 생각 좀 할 줄 안다. 어느 정도 글 좀 쓸 줄 안다. 어느 정도 좀 배웠다. 책 좀 읽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한 사람이 없다시피 할 그런 정도입니다. 제일 처음 시작은 이미 우리 잠깐 언급했었습니다. 피오트르 야코블로비치 차다이프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서 시작되었어요. 차아다이프에서 이렇게 쓸 때 이름 아가 2개 들어갑니다. 보통 그냥 차다이프에서는 아 하나만 쓰는 것 같은데 차아다이프라고 써서 이렇게 아가 2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말로 표기할 때도 항상 차아다이프라고 써는 2번 씁니다. 철학 서한이라고 하는 1829년에 원래 프랑스어로 썼고 그 다음에 1836년에 출판되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그 글이 있습니다. 가상의 어떠한 이제 프랑스 귀부인에게 샤다이프라고 하는 러시아의 한 고뇌 한 지식인이 러시아의 사정 상황을 프랑스의 귀부인에게 불어로 편지를 써서 알려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러시아 상황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PDF 파일로 해가지고 이미 올려뒀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양이 좀
한 20페이지쯤 되긴 하나, 뭐 내용이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해가지고서는 이게 당초에 무슨 말이야 뭐 그런 느낌은 1도 안 듭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냥 술술술 무난히 잘 읽혀집니다. 츠와다이프의 그 철학서한이라고 하는, 그래서 러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 츠와다이프라는 사람이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약간 선을 세게 넘는 자기 비하. 그래서는 우리 러시아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 후졌다. 이래서 어쩌냐. 라는 프랑스 귀부인에게 러시아가 참 이렇답니다. 제가 제 손으로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 너무나 부끄러운데 러시아가 이래. 라고 하면서 비교를 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러시아 후져, 러시아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비교를 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비교하는 대상이 어디냐니까 로마 가톨릭 문명권의 서유럽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이라고서는 여기를 콕 집어 비교를 해요. 즉 오늘날 우리가 아는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등에 비하면 러시아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쟁 아무리 이길 수도 있겠지요. 나폴레옹이 전략적 오판했으니까 러시아가 운 좋게 이긴 거라 생각할 수 있겠지. 전쟁 한번 이겼다고 해서는 뭐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러시아는 진짜 당신네들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등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자신을 비하하면서 러시아를 그쪽은 훌륭하다라고서는 훌륭한 그들을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라고 하는데, 이들을 바로 로마 가톨릭 문명권으로 츠와다이프는 생각합니다. 아마 모르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상식과 교양의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볼까나요? 어떤 거냐면 보기 전에 지도 보입니까? 지도 보이나요? 빨간 색깔 나오는 것 오르소덕스 크리스티아니티에서는 정교 기독교 러시아. 그 다음에 여기 파란 색깔로 나와 있는 캐톨릭 크리스티아니티, 즉 가톨릭 국가들. 그 다음에 여기 보라색은 프로테스탄트 크리스티아니티, 이제 프로테스탄트 교회, 종교개혁, 루터의 그 이후 영국, 독일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이제 신교라고 하는 이제 뭐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받아들이죠. 요 영국 통해서는 여기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북미 대륙에서 태평양 건너서 우리나라 오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뭐 되기 시작하지요. 요 가톨릭이라고 하는 곳은 로마 바티칸 시티를 중심으로 한 오랜 중세 서유럽 기독교 문명의 보고라 할 수 있을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뭐 영국, 독일은 이제 어찌되었건 이렇게 묶어가지고서는 서유럽권에 대해, 서유럽권의 핵심은 바로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우리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는 정교 기독교 국가가 아닌 가톨릭 기독교 국가, 가톨릭 문명권, 가톨릭을 신봉하는 국가들에 비하면은 정교를 신봉하는 국가들은 다 모두가 조금은 뒤떨어진 것 같아. 그러한 뒤떨어짐 중에 가장 뒤떨어짐이 러시아야라고 츠와다이프는 생각하면서 자신의 씁쓸하면서도 러시아의 후진성, 퇴행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정교 기독교 국가라서 뒤떨어졌다라고 말한 것은,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냥 요 그리스라고 하는 중세 시대 때의 그리스였었던 비잔틴 제국을 통해서 흑해 지나서 이렇게 키예프 루시 받아들이면서 정교 국가가 되었던 것이었고, 정통 기독교 국가, 즉 동유럽 제국, 동로마 제국의 후신이었었던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기독교 받아들이면서 동방정교, 그리스 정교, 나중에는 러시아 사람들 러시아 정교라고 불렀었던 정교 기독교 국가가 되었던 것이었고, 말이 종교지만은 그게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렇게 기독교 받아들이면서는 여기는 이제 뭐 교황을 중심으로 한 우리 천주교 성당이라고 하는 가톨릭 국가들. 그래서 이 가톨릭 기독교 국가들에 비해서 동방 정교 기독교 국가들이 모두 하나같이 열등하다. 러시아가 가장 열등하다.
종교 국가들 중에서 그나마 제일 낫다라고 하는 곳이 러시아인데 제일 낫다라고 뭐 자타 평가할 수 있는 러시아마저도 서구 기독교 국가들, 로마 가톨릭 기독교 국가들에 비교하면은 한참 발 아래더라. 라는 게 샤다이프의 육성 고백입니다. 이게 터져 나오자 이 샤다이프의 철학사안이라고 하는 글 실었던 잡지는 폐간되고 사르 니콜라이 1세가 대노해가지고서는 자기 죽을 때까지 러시아에서 이제 이딴 말도 안 되는 글 따위나 싣고 있는 신문 잡지들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러시아에서는 생겨나지 못하도록 하겠다 해가지고서는 신문 잡지 일체 허가 신규 등록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을 찾게 됐지요. 이렇게 해서 샤다이프의 이 생각으로부터 비롯해서 서구주의라고 하는 것이 먼저 생겨났다라고 할 수 있어요. 표트르 대제가 제국의 수도를 러시아라고 하는 이 생활 문제 문화의 중심을 저 모스크바라고 하는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서 외부에서 침략하는 적들의 방어에는 유리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외부 세계로 나가기에는 너무나 쉽지 않은 모스크바 그곳이 아니라 항구 도시 바다로 진출해서는 주변 외부 세계와 늘 거리낌 없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미에서 핀란드만의 그 늪지대에 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제국의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라라고 하면서 시작되었었던 18세기 서구와 근대화 계획 더 가열차고 줄기차게 받아들이자. 서구주의, 슬라브주의. 뭔 소리냐? 우리 18세기 100년 동안 해봐서 알지만은 결국 저기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걔네들하고 우리 안 맞다라고 하는 거 느낌이 아직도 안 오니? 아니야. 남의 거 따라가서 남의 거 그대로 가져오고 남의 거 모방해서 좋은 거 하나도 안 생겨. 원래 우리 것. 그걸 잘 발전시켜야 돼. 가장 러시아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되는 거야. 우리 러시아가 어떤 곳이냐? 우리 러시아 옛날 몇백 년 전 조상 대대로 슬라브인들, 슬라브주의, 슬라브인들로서 얼마나 우리 평화 사랑하고 넓은 들판에서 목가적으로 지내고 땅을 사랑하고 숲을 숭배하면서 우리 얼마나 그렇게 잘 지내왔냐. 우리의 가장 본원적인 우리의 그 원시적인 최초의 형태 돌아가야 돼. 그래야 우리 러시아가 진정 발전할 수 있어. 라고 두 팀으로 나뉘듯이 해가지고서는 내가 맞니? 네가 맞니? 네가 틀렸니? 너도 틀렸니? 이런 거는 너도 맞겠지만은 그러나 내 말이 더 맞는 것 같아. 그 말도 틀리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내 말이 더 맞아. 라고 하면서는 한창 왈가왈부, 옥신각신. 그러나 그 와중에서 사람들은 바보 아닌 이상 당연히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알겠는데 그럼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은 어디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하고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 넓게 퍼져서는 문학에도 문화에도 학문에도 영향을 주면서는 19세기 낭만주의라고 하는 흐름에서 일단은 18세기 100년 동안 표트르 대제 이후 예카테리나 여제의 사망까지 18세기 100년 동안 열렬하게 하드웨어 운영 체제로서 서구적인 것들 막 가져와 가지고서는 열심히 따라 해봤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충분히 따라간 것 같아. 그러면서는 그렇게 열심히 따라갔었던 남의 것들 그렇게 해서는 곧 열심히 따라간 남의 것들을 내 것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최초의 시도가 벌어졌던 것은 낭만주의. 그 최초의 시도는 결국은 좌절되다시피 하면서는 실패처럼 끝이 나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과연 우리는 뭔가 이 서구적 흐름을 계속 연결해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야. 지금 더 늦기 전에 차라리 중간 정산 하듯이 하고 뭔가 우리의 옛것으로 되돌아가야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게 30년대 말, 40년대 초이라고요.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던 그 시대 때 문학이라고 하는 것 또한 진지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고 인간 자체를 돌아보기 시작하면서 그 이전과는 조금은 다른 결로서 발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발전해 나간 다른 흐름이 자연주의로부터 시작해 초기 리얼리즘 그렇게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첫 페이지 여기까지는 우리 공유 되나요? 첫 페이지 여기까지는 사실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요거는 진지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걸 리마인드 시키느라고 해서 일부러 이렇게 조금씩 항상 겹쳐 놓습니다. 그 다음에 서구주의와 슬라브주의의 소개라고 나와 있지요. 요게 이제 오늘의 핵심이 될 겁니다. 방금 내가 이야기했던 내용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읽으면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슬라브주의 등등등 해서는 뭐 하나 정도만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서구주의에서는 집단 전체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권리와 존엄성, 자유의지로 훨씬 더 가치로운 것. 마치 서구에서 숭상하듯이. 그리고 종교를 세속화된 서구에서 이제 종교를 정치와 분리시키고 종교를 삶과 분리시키는 것처럼 종교는 종교의 영역으로서 묶어 놓으려고 했었다. 오늘날까지도 러시아에서 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삶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어떤 역사학자 선생님은 러시아 사람들은 종교를 그냥 마음 한구석에 지고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믿는 마음이 강렬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관 자체가 21세기 러시아 사람들 적지 않은 경우도 여전히 종교적 세계관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우들 왕왕 있습니다. 즉 종교는 종교의 영역으로서 분리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종교를 종교의 영역으로서 분리하자. 그리고 우리도 중요하지만 사실 나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구 철학의 생각들, 관점들, 요게 서구주의 그대로 이제 주장하고 계승합니다. 이러저러저러 한 사람들 있어요. 벨린스키라고 40년대 비평가로 이야기할 겁니다. 게르치센이라고 40년대 작가로 나올 거예요. 바쿠닌 러시아 최초의 무정부주의자 해서는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선구처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미하일 바쿠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슈어다이프 등등 서구주의자들. 슬라브주의는 그 반대예요. 해가지고서는 사보르노스 즉 공동체 아까 안나 양이 이야기했던 거 있지요. 아니야. 그렇게 자기 혼자만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서구처럼 도덕적으로 쟤네들 타락하잖아. 윤리적으로 망가지잖아.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냥 돈에 미쳐가지고서는 저렇게 날뛰잖아 저것들. 저게 어떻게 사람 사는 세상이냐. 안 돼. 다르게 살아야 돼. 우리 러시아처럼. 서로서로 챙기고 함께 살아가고 신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농사 열심히 짓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 우리 러시아처럼. 슬라브주의자들. 농민의 전통을 이상화합니다. 러시아라고 할 수 있을 러시아가 이제 가장 큰 핵심이 되는 슬라브인들은 역시 정착 생활, 농경 생활 하면서 땅에 흘리는 땀으로써 살아가던 사람들이다. 그래서는 농민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 요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설명할게요.